장가가다. 내가 장가를 가게 되었다. 1565년 8월이니 21살 때였다.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일이니 잠깐 그 과정을 정리해보자. 나는 아산에서 내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바로 장인이 된 방진이다. 방진은 아산의 방화산 기슭에 대대로 살고 있었는데 일찍이 무과에 급제하여 보성군수를 지냈다. 그의 부인 역시 병마오후를 지낸 오수억의 딸이었다. 그러니 내외가 모두 물을 숭상하는 특이한 내력의 집안이었다. 나의 중매를 선 사람은 다름 아닌 영의정 이준경이었다. 어떻게 해서 지체 높은 신분인 이준경이 중매를 서게 되었을까? 1522년 이모년의 과거에서 급제한 사람 중에 이준경과 이백록과 방국형이 있었다. 이백록이 누군가? 그렇다. 나의 할아버지이다. 그렇다면 방국형이 누구인가? 바로 방진의 아버지였다. 이준경과 이백록과 방국형은 10년시에 똑같이 3등을 한 것이다. 이들은 형제와도 같은 정을 나눴다고 한다. 마침 방진이 외동딸의 신랑감을 물색하고 있던 차에 아산에 내려온 남다른 청년 이순신을 본 것이다. 그리고 그가 이백록의 손자인 것을 알았고 친지와도 같았던 이준경에게 넌지시 중매를 부탁했던 것이다. 영특하고 당찬 아내. 아내는 무남동녀였으니 얼마나 집안의 귀여움을 독차지했겠는가. 내 아내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결혼 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어느 날 도둑들이 방진의 집 마당에 들어왔다. 방진이 도둑들을 향해 활을 쏘다가 그만 수중에 있는 화살이 떨어져 버렸다. 방진은 큰 소리로 화살을 어서 가지고 오라 고 소리쳤다. 그런데 도둑들은 집안의 계집종들과 미리 내통하여 집안의 화살을 모조리 없애버린 뒤였다. 이때 방씨가 침착하게 아버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급히 다락에서 배를 짤 때 사용하는 대가지를 한 아름 안아서 방바닥에 던져버렸다. 그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화살을 다발째 내려놓는 듯하였다. 도둑들은 진짜 화살인 줄 알고 꽁지가 빠지게 주랭랑을 쳤다. 바로 이 사람이 내 아내다. 어머니의 별금문기. 내가 10살 정도의 아산으로 이사한 뒤에 21살에 결혼하기까지 약 10년은 가난하게 살았다. 내 어머니가 남긴 별금문기가 있다. 이는 보물 제1564-14호로 지정되어 있다. 별금문기는 조선시대의 재산의 주인이 친인척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작성하는 문서이다. 내가 32세에 무과에 급제하자 그때를 기념해서 나와 내 형제들에게 나눠준 재산이다. 이 문서에 보면 어머니의 재산은 노비 21명과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토지가 있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이순신의 집안이 부자였다고 말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내게 나눠준 노비는 7명이었는데 그것도 집에 같이 거주하는 솔거노비는 단 1명밖에 없었다. 나머지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명목상의 노비였다. 토지도 1년 소출이 쌀 4가마, 보리쌀 6가마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었다. 사실상 어머니의 재산도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서울에서 아산으로 오게 된 배경도 가난 때문이라 할 수 있고 부자인 장인을 만나기 전까지는 여전히 가난했다. 부자 방진의 사위가 되다. 나는 결혼과 동시에 방진의 아들 겸 대릴 사위가 되어 장인의 집에서 살게 된다. 조선시대에는 남자가 결혼을 하면 처갓집에서 1에서 2년을 사는 것은 자연스러운 풍습이었다. 그런데 나는 무려 12년을 살게 된다. 오늘날 현충사 내에 있는 고택이 바로 내가 살았던 집이다. 장인 방진의 집안은 부자였다. 그런데 내 아내 이름이 궁금하지 않은가? 사람들은 그냥 상주 방씨라고만 부른다. 그런데 이름이 있다. 방수진이다. 이는 현충사에 있는 국보 76호 서간첩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내 아내 이름도 정말 이게 맞느냐 하고 논란이 있다고 하니 나는 아내와의 사이에 열, 면 3형제와 딸 하나를 낳았다. 본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우리였는데 열로 바꿨다. 열이란 싹이 처음 생기고 초목이 무성하게 자란다는 좋은 뜻을 가졌다. 무과를 선택하다. 내가 문관 집안에서 어떤 이유로 무과를 선택했는지 사람들은 궁금해한다. 여기에는 두 집안이 내게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 어머니 변씨 집안이다. 내게 외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변홍조는 종산품 건공장군으로 선사포진 첨절제사를 지냈다. 이 자리는 문관이 아니라 무관이다. 또한 외삼촌인 변호의 직책도 충순이었다. 이 직책은 조선의 중앙군으로서 충무위에 소속된 병종이었다.
모두 무관과 관련이 있다. 장인 방진 집안이다. 일찍이 유학을 공부했던 내가 무과로 눈을 돌린 것은 장인 방진의 영향이 컸다고 생각한다. 나를 언급한 장인 방진의 묘비에도 문학보다 무술을 즐겨 수련하여라고 나와 있다. 내가 32살에 무과에 급제하기까지 근 12년 동안 방진의 대릴사위로서 경제적인 걱정 없이 무과를 준비할 수 있었다. 특히 방진은 궁술의 최고수 경지에 올랐던 사람이었기에 나는 이러한 장인으로부터 활 쏘는 비법을 터득할 수 있었다. 오늘날 현충사에 가면 내가 살았던 고택의 바로 앞에 큰 은행나무 2그루가 있는데 내가 그곳에서 활을 쏘았다. 그리고 활터를 둘러싼 방화산 능선은 내가 말을 달렸던 치마장이다. 이렇게 내가 문과에서 무과를 선택한 이유를 언급하였다. 그런데 본래 우리 집안의 뿌리를 보면 문관이 아니라 무관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덕수이 씨의 시조는 고려 시대 때 중랑장을 지낸 이돈수이다. 중랑장은 문관이 아니라 무관이다. 그러니까 나의 뿌리는 본래 문관이 아니라 무관인 것을 알 수 있다. 체질적으로 활달하며 활쏘기를 즐겨하는 내 몸에는 문관의 피보다 무관의 피가 더 끓고 있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결정될 수 있다. 나는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났다. 이는 조선의 앞날을 위해 하늘이 내게 준비해 주신 것이다. 말에서 떨어지다. 1572년 8월 28살이 되던 해에 드디어 무인 선발시험인 훈련원 별과에 응시하였다. 22살이 되던 해부터 준비를 했으니 7년을 준비한 셈이다. 그동안 땀 흘려 연마한 모든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참이었다. 말을 타고 달리며 화살을 쏘는 시험을 할 때였다. 훈련한 대로 침착하게 화살을 쏘았다. 한 발, 두 발,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다. 그런데 앞불사. 그만 말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열심히 달리던 말이 갑자기 앞으로 거꾸러진 것이다. 말에서 굴러떨어진 나는 대책 없이 그대로 뒹굴었다. 왼발에 큰 고통을 느꼈다. 뼈가 부러진 건가? 나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수근거렸다. 죽었나? 내가 포기할 것 같은가? 극심한 고통을 참고 침착하게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 왼쪽 다리를 싸맸다. 그리고 다시 훌쩍 말 위에 올라타서 끝까지 달려 시험 과정을 다 마쳤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수근거렸다. 과연 보통 사람이 아닐세. 이 이야기는 이충무공전서 권구 행록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나의 도전은 실패로 끝났다. 그런데 왜 시험에서 떨어졌는가? 그렇다. 용감하게 행동은 했지만 말에서 떨어졌기 때문이다. 일단 말에서 떨어지면 불합격이다. 당시 북방에서 조선 백성을 괴롭혔던 여진족들은 말타기의 명수들이다. 이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말을 잘 타야 한다. 그런데 말에서 떨어졌으니 부끄러웠다. 무슨 변명이 필요하겠는가? 더 열심히 준비해야지. 훈련원은 내 집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 어머니는 일부러 이곳으로 이사를 하셨는지도 모른다. 훈련원에서 무과 시험하는 것을 늘 보게끔 말이다. 주변 환경은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 어머니는 이것을 잘 아시는 분이다. 어머니의 자식 사랑과 교육열은 맹자의 어머니보다 절대로 뒤지지 않는다. 맹모 삼천지교가 있었다면 그보다 더한 변시 삼천지교가 있었다. 내가 오늘날의 이순신이 된 것은 이런 어머니 덕분이라 할 수 있다.